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이 정부의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늘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굉장히 간절히 요구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대책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죠.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이 합계 출산율이 급기야 역대 최저인 0.72명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국가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사회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형국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예산 투입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던 저출산 대책 탓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 인식만 더 강화되는 악순환을 지금 나아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단기간의 현금성 지원이 답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단축, 그리고 이제 성차별의 해소가 열쇠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난 2018년 국회 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죠. 그래서 기혼 여성의 노동시간이 주당 1시간 늘 경우에 1년 안에 그 임신할 확률이 0.3%포인트가 낮아진다. 미혼 여성이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는 경우에 1년 안에 결혼할 확률이 3.7%포인트가 감소한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던 점이나, 그리고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에 공개했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어떤 관계에 관한 연구, 여기에서는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전 세계 146개국을 분석해서 그 내놓은 결과가 뭐였냐면, 산업화 사회에서 성평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아진다라는 분석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런 마당에 지금 정작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왔습니까? 주 69시간의 노동시간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여가부 폐지 방침을 내세웠던 부분이나, 노동시간과 성평등 수준에 대한 출산율 관계, 그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싹 다 무시했던 상황들이 펼쳐져 왔고, 지금도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놨던 것도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심지어 기재부가 그 검토하고 있는 그 출산 장려 세제 혜택, 아니 지금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낮아가지고는 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면세자인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은 2030한테 저출산의 대책으로 소득세 지원을 내걸면 이거 효과가 미비할 거다. 국책연구원에서조차도 이거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상황이에요. 저출산에 대한 복합적인 원인과 경제적 그리고 어떤 사회 구조적 측면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완전 실종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들, 단기간에 뭔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에 정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를 점검하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야 하필이면 이 윤석열 정부가 그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 무능무지의 끝판왕, 지혜가 없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좀 짚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것과 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것도 맞지만, 전 여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개혁도 함께 따라와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뜬금없이 갑자기 웬 교육개혁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관련된 인터뷰 영상을 봤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두세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거론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한국 사회가 일하기 위해 살지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라는 점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한국의 교육 현실이 너무 힘들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라는 점이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교육의 목표가 뭐였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교육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인적 자원의 육성이었죠. 인적 자원의 육성, 개개인을 자원으로 보는, 사실상 자본의 어떤 소모품으로 취급을 받아오면서, 역시나 교육의 방식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고착돼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필수적인 민주시민 교육이 완전히 배제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성적으로 줄 세우기 하고, 그렇게 승자와 패자로 갈라져 왔던 교육 시스템에 오죽하면 2017년이었나 2018년이었나 한국개발원의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81%가 이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정말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었죠. 90% 이상의 패자를 양산하고 나머지 소수의 어떤 승자들이 부와 권력을 이 전쟁터에서 쟁취한 전리품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특권의식이 또 고착되고 엘리트의 그래서 오만함으로도 부추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고소득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특권을 또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소득 자금줄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견고히 했고 그래서 지금 그 맞물려 있는 의대 정원의 이슈라든가 법조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의 길이 점점 좁아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OECD 평균 의사 수와 변호사 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가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여러 어떤 사회 이슈 역시 교육의 폐단이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늘 상위에 머물러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그 성과는 우리 학생의 어떤 고효를 짜내서 얻어낸 결과가 과도한 경쟁 구조화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늘어났고 그래서 자살률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패배감, 열등감은 팽배해지고 그러니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야 한국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고 있길래 저런 식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저렇게 높게 나오는가 그러면서 여러 외신에서 몰려가지고 취재를 해보니까 수많은 외신들이 우리의 교육 환경을 보고서 기겁을 했다라는 것 한국 교육 현실은 인권 유린이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에서 한국 학생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취재 나왔다가 학습 노동을 강요받는 한국 교육 환경이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실제 2030들 이 지옥 같은 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 내 아이를 밀어넣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한다지 않습니까? 출산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과거 육체노동을 되물림하지 않고 싶어 했던 베이비부머 세대 저에게 입장에선 부모님 세대인데 부모 세대에서 지금의 학습 노동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세대가 지금 된 겁니다. 그렇게 흐름들이 2021년에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서 OECD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집단 간의 어떤 갈등 정도를 조사를 해요. 우리나라가 12개 갈등 항목 중에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 사회적 갈등의 압도적인 종합 1위를 차지했죠. 그렇게 나왔던 1위를 했던 갈등이 뭐였냐면 빈부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정당 갈등, 이념 갈등, 그리고 뭐 종교 갈등, 학력 갈등 이런 게 다 1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갈등 속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능력주의에 대한 공감대였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런 말을 했었죠.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능력주의의 담론이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운명에 대한 책임자고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라면서 이것이 오히려 뭐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고 실패한 자들의 어떤 그 굴욕감을 고착화시킨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영국의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은 부와 권력을 차지한 고위층들이 이를 당연시하면서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잊고 정말 이 뭐 아나무인 태도를 보이면서 좀 뭐 굉장히 불필요한 조롱을 한다. 그러면서 승자들에 대한 오만함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부추기고 존엄주의 사회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경쟁주의적인 어떤 이런 문제 인식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1970년이던가요? 그때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경쟁을 일체 금지시켜요. 그리고 나서 경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교육의 방식들이 이어져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경제 호황을 맞이했던 것은 물론이고 10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극복, 경쟁 과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의 서열 체제 없애고 대학 입학 능력 시험 없애고 그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둔다든가 대학 등록금을 없애서 고등교육의 기회의 평등을 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갈등이 첨예하고 육체적 노동시간도 8시간인 마당에 학습 노동은 12시간 이상씩 강요받고 경쟁으로 인한 좌절과 열등감, 패배감으로 무력해지는 곳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입시 실패로 인한 좌절감 때문에 고립되는 청년들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회의 여러 이슈를 양산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들인 건데 이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입시 경쟁 과열, 우리나라가 살기 각박한 곳으로 만드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교육의 큰 변화는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의 흐름에서도 뭐 아실 수 있듯이 입시제도,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것들, 입학 시험에 대한 것들, 이것을 이제 폐지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의 평준화를 위해서 이 서열화되어 있는 것을 해체시키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대학 등록금을 또 전면적으로 이제 무상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유럽의 교육 방식에 대한 이점들을 우리나라가 또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결코 교육을 퇴행시키거나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 이미 유럽의 선진 교육 사례에서 증명되어 왔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굉장히 파격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큰 반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진 말아야죠. 능력주의 사회가 얼마나 이 수많은 우리 자녀들을 핍박해왔고 또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얼마나 이 사지로 내몰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존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 첫 발걸음에서는 교육개혁에 대한 것들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자존의 사회로 가야 된다고 봐요. 노동자의 자존이 지켜지는 사회, 장애인의 자존이 지켜지는 사회, 청년의 자존이 지켜지는 사회, 우리 모두의 자존이 지켜지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저는 이 자존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수 개혁 과제는 교육개혁이다 라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의 기본사회의 중요성도 다시금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논의의 출발선상까지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개탄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끊임없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주 이야기가 거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식을 느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보고 만 14세 대학을 갔다라면서 제 스토리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앞서 얘기했던 이 교육개혁에 대한 흐름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좀 자주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패자로 만들고 승자로 올라서겠다라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후진 사회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 맞물려 있는 복합적인 이슈들에 대한 이제 교육 개혁도 좀 막아세우고 있다라고 보는 사회 분위기와 부모님들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출생의 실마리로서 제기되었던 동거 커플의 경우에도 결혼한 것만큼의 어떤 여러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그 관련된 논의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법안 소위였나 아무튼 소위원회에서부터 잘려나갔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등록동거제가 뭐 이를테면 뭐 동거 커플을 뭐 조장할 수 있다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그 법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등록동거제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등록동거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것 이런 거 좀 그닥 그런 단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다른 정책은 또 어떤 수준으로 지금 논의가 됐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